진짜 오늘 미쳤어. 그저께도 그랬고. 오늘 며칠이요? 6월 22일. 지금 기본 막 10% 떨어지는 종목들 엄청 많잖아. 아침에도 그렇고 또 오후에도 그렇고 반대 매매들 좀 엄청 터지고 있네. 깼다 죽겠어. 반대 매매. 그러니까 반대 매매는 맞아요. 매매를 반대로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매도가 나가버리는 게 반대 매매예요. 나는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내 의지랑 상관없이 반대 매매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일종의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내 채권부터 회수를 하겠소 하면서 시장에다가 그냥 매도를 때려서 자기가 빌려준 돈부터 회수를 하고 나머지 남은 거 있으면 너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용융자라고 하잖아요. 신용은 말 그대로 이제 어디에서 공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거죠. 신용융자. 대부분 증권사에서 빌리기도 하고 한국증권금융 같은 데서 빌리기도 하고 저축은행 스탁론 이런 거 쓰기도 하고 대부업체들도 있고 많아요. 돈을 빌려주는 데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하는데 반대 매매를 하려면 담보 유지 비율, 증거금 비율 이런 용어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일단은 돈을 빌리잖아. 그러면 돈을 뭘 보고 빌려줘? 신용. 그러니까 신용은 신용이지만 이게 말이 잘못된 게 담보가 있는 신용대출이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원래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그 사람이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주식이라는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말은 좀 안 맞아.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맞아. 신용대출인데 신용융자인데 주식으로 담보를 잡아놓은 신용이야. 웃기지? 이해가 안 되지? 하여튼 그렇게 말을 써요. 원래 직장인 신용대출은 뭐야? 그냥 직장인의 신용을 담보로 아무 담보 없이 하는 거잖아. 근데 증권사 신용융자는 돈을 빌릴 때 내 주식을 담보로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임의로 처분을 못해. 팔고 싶어도. 근데 담보 유지 비율 밑으로 가격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증권사 저거 더 떨어지면은 우리가 빌려준 대출 금액도 회수를 못 하겠네? 이렇게 하면서 반대 매매를 던져서 자기네 거부터 손실당하지 않도록 회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출금부터. 그게 반대 매매예요. 그러니까 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택도 왜 레버리지 많이 쓴 거 깡통주택 나오듯이 돈을 빌려준 원금은 증권사나 저축은행이 찾아가. 그래? 마이너스가 나는 내 돈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져. 그거예요. 반대 매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4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까지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600만 원을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0만 원의 담보를 바탕으로 600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야? 1000만 원이잖아. 그러면 내가 대출 받은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 600만 원. 600만 원 대비 전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거 아마 담보 비율이 한 160, 170% 정도가 될 거예요. 보통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 레버리지를 쓰는 대출을 받는 돈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금하고 합쳐서 요 담보 비율이 160 혹은 170% 정도 돼야지 그만큼만 빌려줘요. 그러면 400만 원을 가지고 600을 돈을 빌려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요. 그럼 대충 담보 비율 한 160, 17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증권사들이 반대 매매를 때리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한 130에서 140% 정도 돼요. 어떤 증권사는 120%도 있어. 그게 뭐냐면 그건 증권사 마음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40%라는 건 뭐겠어? 나중에 하한가를 맞아도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을 정도의 룸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쉽게 말해서 담보 유지 비율, 최소 담보 유지 비율을 보통 한 140% 정도로 선을 긋고 있어. 이 밑으로 내려가면 반대 매매 때립니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은 1.4를 곱하면 돼. 내가 신용융자를 쓴 거에다가 1.4를 곱해봐요. 그러면 600만 원을 빌렸다고 했잖아. 600만 원 곱하기 1.4 하면 얼마야? 24, 한 84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1000만 원이 84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반대 매매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000만 원이 84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8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내 원금은 400만 원이야.
그렇죠? 빌린 돈은 600만 원이야. 그러면 요 800만 원이 다음날 아침 개장과 동시에 시장가로 매도가 나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뭐 하한가를 맞도록 뭐 30%니까 그 중에 한 600만 원은 증권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증권사가 빌려준 6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200만 원이 남았죠. 근데 물론 시장가로 팔았으니까 200만 원보다 더 안 돼. 한 100 몇십만 원 남았겠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있던 400만 원은 한 100만 원 건질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용, 그게 깡통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0만 원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6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까지 투자를 했지만 반대 매매를 한번 맞고 나면 100만 원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10분의 1밖에 안 남는 듯한 시각적 효과, 그게 바로 신용과 깡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보 비율은 그 증권사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140%를 밑돌았다고 해서 바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는 아니고 마진콜이라는 게 와요. 마진콜 들어봤어요? 네. 마진콜이라는 영화도 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를 했어, 증권사에서. 고객님, 지금 담보 비율 밑돌았거든요. 여기에서 얼마 더 채워 넣으셔야지 담보 비율 유지할 수 있으십니다. 내일 아침 개장하기 전까지 돈을 얼마를 채워 넣으세요. 안 그러면은 반대 매매 나갑니다라고 알려주는 그 콜이 마진콜이야. 그래서 마진콜을 받으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야. 근데 미리 계절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최근에는 전화를 안 한대요. 콜을 안 하고 SMS, 문자 메시지로 대신하는 거야. 물론 이거는 아마 그 신용융자 그 계좌를 틀 때 뭐 동의합니까? 뭐 문자 메시지로 합니다. 아마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안 오고 문자 메시지로 와. 그래서 이게 뭐 일하느라 바쁘고 막 이럴 때는 이것도 못 보고 그냥 하루 이틀 지나다가 반대 매매를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신용융자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내 담보 비율,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대출받은 금액의 1.4를 곱해서 그 금액을 밑도는지 아닌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 그거 만약에 밑돌기 시작하면은 증권사에서 한 2번 이상은 문자가 아마 올 거예요. 제가 A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뭐 140% 샀다고 쳐요. 네네네. 그리고 또 B증권사에서 140을 샀는데 평균 단가를 비슷하게 했다고 치면 네. 반대 매매 나가는 것도 비슷하게. 똑같죠. 그러면은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증권사에서 똑같은 담보 비율로 똑같이 샀으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증권에 샀으면 반대 매매도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2거래일 이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부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 담보 비율이 140%다. 그럼 이거를 밑돌고 그 다음날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2거래일 후에, 그러니까 워닝을 준 다음에. 근데 그것도 그 기준이 다 다른데 140%를 밑돌았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반대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보다는 조금 더 룸을 두고 130%까지는 기다려줬다가 140%를 밑돌기 시작하면은 2거래일 이후에 반대 매매를 하는 증권사가 있고, 140% 밑돌아도 130까지는 기다려줬다가 2거래 이내에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위로. 근데 하루 만에 130%를 밑돌았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130%대는 무조건 반대 매매입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게 120인데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규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신용융자는 금리도 달라, 증권사마다. 이게 보통 뭐 한 달일 때 뭐 7%, 뭐 60일일 때 뭐 8%, 90일일 때 10%, 뭐 1년일 때 11%, 이게 채차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어려워, 채차 방식.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누적이 될수록 금리를 더 올리는 방식을 보통 증권사들이 써요. 근데 증권사마다 또 신용융자 이자율도 다 달라요. 그래서 더 싼 증권사, 이벤트 하는 증권사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신용융자 많이 쓰는 사람들. 또 한국 증권금융 같은 데는 그 이자율이 더 낮아. 이자율이 낮은 대신에 아예 이 주식을 예탁원에 뭐 이렇게 입고를 시켜놔야 되고, 뭐 약간 그런 조금 더 불편함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그 기관마다 다르니까 그 기준을 반드시 본인이 알아야 돼. 근데 본인의 원금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 원금이 손실되더라도 그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가치라는 거는 있잖아요. 기다릴 수가 있는데, 반대 매매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 의지랑 다르게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반대 매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도 야속하게 개장하자마자 시장가로 때려버리니까 더 싸게 파는 거지. 나는 비싸게 팔아서 갚고 싶은데,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았다가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신 분들 많잖아. 근데 그런 분들도 내가 이거 좀 비싸게 팔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그 기간 못 갚았다고 해서 은행이 경매로 넘겨버리잖아. 그럼 경매는 어때?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막 70%, 60% 그때 막 낙찰되기도 하잖아. 그러면은 그 금액 기준으로 은행은 본인이 대출해 주셨던 거 다 손실 안 보고 찾아가고 이 사람은 깡통만 남으니까 진짜 집값에 한 10분의 1이나 건질까 말까 한 길거리에 나왔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운 일 아니고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시장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 뭐냐면 항상 아침 9시 개장과 동시에 증권사의 반대 매매가 나오고 오후 2시쯤에는 이제 저축은행, 스탁론 같은 게 반대 매매가 나와요. 또 CFD 계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문 투자자들, 최소한 10억 이상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만 터주는 그 CFD 계좌. 근데 그거는 레버리지도 엄청 쓰거든. 최소 막 5배, 삼성전자 같은 10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해. 근데 그게 한 오전 한 10시쯤? 물론 이건 정확히 확인되는 거 없어. 왜냐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확인을 안 해주니까. 보통 10시쯤에 CFD 반대 매매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개장 때 10시에 오후 2시 퐁퐁퐁 또 터지는 거야. 그리고 또 오후에 그 반대 매매 때문에 시장이 더 밀려. 개별 종목도 막 10%더 떨어져. 그러면 또 다른 신용을 썼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 또 담보 유지 비율이 또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담보 유지 비율보다도 본인이 갖고 있는 담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야. 주가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나 이거 다음날 반대 매매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팔아야 돼. 그러니까 악순환을 부르는 거야. 반대 매매, 또 급락, 담보 비율 하회, 또 투매, 또 급락, 또 반대 매매. 이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히 2022년 6월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증권사 HTS나 MTS 들어가 보면 신용융자가 나와요. 전체 신용융자 금액도 나오고 종목별 신용융자도 나와요. 그래서 그게 신용이 많이 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장일 때는 어때? 신용까지 끌어와 더 많이 사니까 더 많이 오르겠지. 근데 하락장일 때 어떻게 되겠어? 반대매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악순환 터지니까 악의 악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신용융자가 많은 종목들일수록 더 위험한 거고 신용융자 많은 종목인데 고점 대비 20% 떨어졌어? 그럼 이거 언젠가 반대매매 나올 수도 있고 반대매매 한 번 터지면 그게 보통 반대매매는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팡팡팡팡팡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악순환이 돼서 항상 그 신용융자 잔고를 종목별로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 보면 신용융자 잔고가 나오는데 지금 전체로는 6월 20일 기준, 이건 한 이틀 전 수치까지 나오거든요. 가장 최신치가 20조 원이에요. 지금 20조 원. 20조 원이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아 보이죠. 근데 이것도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2021년 8월에 거의 한 25조 가까이 갔었어. 월간 기준으로 24조 9천억. 그리고 올해 초가 23조였어요. 근데 6월 20일 기준으로 20조야. 그래 한 3, 4조 줄어들었던 거잖아. 그게 반대 매매를 맞아서일 수도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줄였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20조 원이 그때 대비 많이 줄었네. 안정적인 거냐? 아니에요. 항상 시가총액 대비로 봐야 돼요. 보면 우리나라 가계대출 사상 최고치 맨날 뉴스 나오죠. 경제는 성장할수록 당연히 부채도 최고치가 되는 게 맞아. 1원이라도 더 빌릴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어때? 그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 대비 돈을 빌리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로 봐야지 단순히 금액은 증시가 성장할수록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빚도 커지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총 대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총이 얼마인지 알아요? 오늘 6월 22일 오후 한 2시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코스피가 1850조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코스닥은 330조 원 정도 돼요. 자, 근데 20조라고 했잖아.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2100조 정도 돼요. 2100조에 20조 원이면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걸까 적은 걸까? 하루에 뭐 한 몇천억 원씩 몇백억씩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20조 원이잖아. 근데 코스피 신용융자하고 코스닥 신용융자하고 비슷해 규모가. 1800조, 2000조 왔다 갔다 하는 코스피 전체 신용융자가 10조 정도 되고 300조 원대의 시총인 코스닥의 신용융자도 10조예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거의 시총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거의 한 3% 육박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어. 반대 매매를 맞으면 어디가 더 크게 떨어지겠어? 코스닥이지. 그러니까 코스닥이 반대 매매에 더 취약하다라는 게 그런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레버리지를 어떤 데 쓰겠어? 변동성이 큰데. 그치. 변동성 큰데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데다 쓰는 거잖아. 그래서 반대 매매를 제일 많이 맞는 게 전통적으로 IT, 바이오. 왜? 한 방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배당주에다가 신용융자 쓰겠어? 1년에 배당 수익률 한 4%, 5%인 거에 1년 그 신용이자 10%짜리를 빌려다가 5% 배당에다 사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연 10%짜리를 빌려서 투자하는 이유는 뭐겠어? 한 방에. 한 방. 20%, 30%를 노리는 거지. 그리고 연율로 연이자는 10%지만 난 이거 3개월만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거 3개월로 따지면 이자 얼마 안 해. 근데 3개월 안에 쇼부를 치자, 승부를 보자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방을 노리는 건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면 행복하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땐 나락으로. 그래서 신용융자가 정말 위험한 거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슈퍼게임이 되신 분들을 보면 또 이런 레버리지를 또 잘 써서 올라가신 분들이 많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DNA일 수도 있어. 신용,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은 계속 써. 시장이 좋아도 쓰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싸져서 더 쓰고. 근데 망할 때는 신용 때문에 망해. 근데 안 쓰는 사람은 절대 안 써. 못 써. 빚내는 거 막 싫어하는 사람들 안 써. 그래서 항상 저도 말씀드리지만 증권사 신용융자 아니면 뭐 스탁론 이런 거 빌리는 거는 최후 순위. 정말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싶다.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항상 담보가 우량하고 반대 매매를 때리지 않는 대출부터 먼저 끌어오시라. 대표적인 게 뭐야? 주택담보대출 있잖아.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진짜 뭐 한 30-40% 폭락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반대 매매라는 개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기가 어때? 길어요. 20년, 뭐 30년도 가능하잖아. 그러면 그동안 내 이자만 잘 내면 돼. 그러니까 요즘은 원리금 같이 내긴 하지만 원리금만 밀리지 않으면 내 집은 경매에 안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10년, 20년, 30년짜리 만기를 빌려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나는 괜찮다고 봐. 그 다음은 직장인 신용대출이나 마통 같은 거, 마이너스 통장. 근데 신용융자는 어때? 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버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분명히 내일 갚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신용융자는 말 그대로 최후. 주담대도 안 되고 마통도 안 되고 신용도 안 될 때 최후. 근데 이미 주담대가 턱에 차 있고 마통도 끝까지 다 쓰고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신용융자까지 쓴다? 이거는 진짜 절벽 끝에 서서 싸우겠다는 거지. 신용융자랑 미수금의 차이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미수는 뭐냐면 우리 주식 거래를 하고 결제가 되기까지 이틀 걸리는 거 알죠? 네네. 왜 T+2일이라고 하잖아. 내가 매수매도 약속을 하고 이 거래일이 있어야 내 계좌로 입고가 되든지 아니면 이게 빠져나가든지 하잖아요. 근데 요 이 거래일 사이에 지금 당장 돈은 없어. 근데 나 이거 사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어. 그때 미수금을 쓰는 거예요. 내가 돈은 없지만 증권사 나 돈 빌려줘. 어차피 이 주식이 입고되려면 이틀 걸리니까 이틀 후 그때까지만 내가 돈을 넣으면 되잖아. 이거야. 이틀짜리 신용이 바로 미수예요. 이틀짜리 신용. 근데 대신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 거래일 후에 그 주식이 입고되는 날 개장하기 전까지 돈을 넣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안 그러면 이 미수도 아마 털릴 거예요. 남의 돈 쓰는 거니까. 근데 이 미수 제도를 꼭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급하니까 이틀짜리 미수 쓰세요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미수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돈이 없는 거야. 예수금이 없어. 아예 제로야. 매수 가능 금액이 제로인데 매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 기초값이 미수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처음에 계좌 틀 때, MTS 열 때 미수 사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미수가 뭐요? 이름이 예쁘네, 우리 미수. 여기서 체크를 해. 그러면 내 현금은 0원이지만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살 때 매수가 돼. 그리고 이틀 안에 1,000만 원을 못 갚으면은 이것도 경고가 날라오고 페널티를 물게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만약에 이거 걱정되시는 분들은 증권사 어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설정이나 아니면 고객센터 통해서 나는 미수 안 쓸란다. 이거 빼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